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임진왜란 이후에 이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의 2차 전쟁이었다면 그 임진왜란의 동아시아 2차 전쟁에 비해서는 또 작은 전쟁이지만 우리 한국사 입장에서는 아주 큰 곤욕을 치르는 또 한 번의 전쟁이 터지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이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청나라와 전쟁을 한 정묘호란, 병자호란인데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우리가 청나라와 뭐 척을 져가지고 원한을 져가지고 혹은 청이 우리를 정말 지배하고 정벌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전쟁이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외교 정책과 또 여기에는 우리가 중국, 명나라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생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치르지도 않을 전쟁을 이 명나라, 중국 때문에 치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정묘 병자호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 우리가 부르는 임진왜란을 명나라와 일본은 다른 용어로 부른다고 했죠. 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나라는 항해 원저라고 이 임진왜란을 가리켰고, 이 우리나라에서 명나라, 일본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반도의 이 영토 경계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되어 있죠. 그 북쪽 지역을 만주라고 하는데 이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여진족들이 어디에서? 이 만주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가 한반도에서 임진왜란 항해 원조 분로크 게이초의 역이라고 불리는 동아시아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만주 지역에서는 이 여진족들이 아주 야금야금 또 아주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성장하고 있었던 걸 우리나라나 중국이 전부 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참전하기 전부터 만주족에서 성장하고 있던 이 여진족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었고 또 이들과 잦은 분쟁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버린다면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명나라를 침공할 것이 두려워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여진족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적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을 격퇴하기 위해서 조선 참전을 결정했던 거죠. 어쨌든 이 한반도에서 이 삼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들이 야금야금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아주 이상한 정치적 논리가 펼쳐졌다고 했죠. 그 이상한 정치적 논리가 제조지은이라고 했죠. 제조지은이라는 것이 조선의 왕조가 다시 재건된 것에 대한 은혜란 뜻이에요. 조선의 왕조가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그 은혜, 이 이유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도망가기 바빴던 선조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 광해군, 의병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덕분이다? 명나라가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나라 덕분에 이 조선이라는 왕조가 다시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명나라 덕분이니까 명나라를 철저히 앞으로도 더욱더 어버이처럼 섬기고 모셔야 된다. 그런 명나라의 참전을 누가 이끌고 왔어? 바로 나 선조 임금이 이끌고 왔어. 그러니까 전쟁 중에 가장 큰 활약은 이순신, 광해군, 의병이 아니라 바로 나 선조 임금이 가장 큰 활약을 한 것이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기 위한 정치적 이론이 바로 이 제조지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정치적 이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한 번에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일본 상황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이 전쟁을 분로크 게이초의 역이라고 했죠. 결국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아주 큰 전쟁,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파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파가 이 일대 격돌을 벌이게 되고 여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게 되고 1603년부터 에도 막부라는 것이 탄생됩니다. 일본의 세 번째 막부죠.
가마쿠라 무로마치에 이은 일본의 세 번째 막부가 됩니다. 이 에도 막부는 그 전에 무로마치 막부와는 달리 이 막부의 중심지가 현재 일본의 수도인 도쿄예요. 그 전에 무로마치 막부의 중심지는 교토였는데 이 에도 막부는 도쿄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때 천황, 덴노라고 부르는 천황도 이 도쿄 지역으로 옮긴 것은 아니에요. 이 천황은 저기 교토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실권 자체는 이 쇼군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에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루빨리 자신의 정권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 사신을 보낸 거죠. 조선에 우리 임진왜란이 끝난 지, 정확히 말하면 정유재난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조선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새롭게 세워진 일본 정권, 에도 막부는 그 이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막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 너희 조선과 이 국교를 재개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과 국교 재개를 끊임없이 요청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1607년부터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사절단이 파견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니까 1603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1607년부터 조선통신사라는 사절단이 파견돼요. 정확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최초의 세 차례 이 사절단은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이 아니고 회답 겸 세환사라는 이름이었는데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 통신사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 1609년에 기유학절을 맺어가지고 조선과는 국교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조선 통신사를 통한 조선과 일본의 문물 교류에 대해서도 또 상세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이후의 상황을 한번 또 알아볼게요. 이 만주 지역에서 끊임없이 야금야금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족이 있죠. 여진족이 드디어 이제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해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결국에 1616년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후금이라는 국가명은 전 시간에 설명했죠. 우리 고려시대, 중국사로 기준을 한다면 송나라 시절 때 송나라 화북지대 일대를 빼앗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라고 있었는데 그 금나라는 몽골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 이후에 다시 세운 거예요. 다시 세웠기 때문에 뒤후자를 붙여서 후금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이 누르하치의 이 후금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바로 이 팔기제도라는 게 있어요. 팔기제도. 이 팔기제도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몽골 징기스칸이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제도가 천호제라고 있어요. 천호제. 그 천호제와 금나라의 팔기제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팔기제를 바탕으로 누르하치가 여진족들을 틀어 모아서 후금을 건국했죠. 이 후금이라는 나라까지 세웠을 정도이면 이제 이 만주에 있던 이 후금이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있던 명나라를 충분히 더욱더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 후금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넘어가서 저 명나라의 중원 왕조를 멸망시키고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명나라와 후금이 이제 이 분쟁이 더욱더 격렬해지고 이 격렬해진 전투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1619년에 일어나요. 1619년에 사르후 전투라고 이 후금이 명과 대대적으로 싸운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 전투에 우리나라도 이제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명과 후금의 전투에 이제 우리나라가 휘둘리기 시작해요. 왜 휘둘리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가 만든 그 괴상망측한 이론, 이 제조지은 때문이에요. 제조지은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지도 않을 전쟁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끼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도 알아보면 선조가 제조지은이라는 이런 정치적 이론으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도 한 10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 전쟁 중에 목숨 걸고 자기 대신 역할을 했던 친아들인 광해군까지 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키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이 광해군이 폐사제 되기 직전에 선조가 죽게 돼요. 그리고 광해군이
조선의 새로운 임금으로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럴 즈음에 이 명과 후금의 사루 전투라고 대대적인 명과 후금의 격돌이 벌어지는데, 이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와요. 무슨 사신이 오냐면, 야, 우리가 과거에 너희 조선에서 벌어진 전쟁에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 조선 너희 차례라 이거야. 우리 명나라가 저 후금과의 전투에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 조선에서도 우리 명나라를 도울 군대를 파병하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인지상정상 명나라를 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명나라가 지금 힘드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난 지 지금 채 3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국토가 쑥대밭이고 못 먹고 못 사는 농민들 백성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조지은이라는, 우리 조선 왕조가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분? 명나라 덕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가 원군 요청을 왔어. 이거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이건 4대 논리에 인간의 도리로서 감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무조건 명나라를 도와야 해. 이렇게 주장하는 신하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의 이제 그 과거 이력들을 보면 전부 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선조 임금을 따라서 도망간 놈들이에요. 그나마 전쟁 중에 한 일이라곤 명나라의 구원군을 이끌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 이후에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선조 임금이 이 명나라의 구원 요청을 이끌고 온 이 신하들의 길을 잔뜩 살려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록 광해군이 집권했지만 이 당시 실세는 제조지은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조선의 신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광해군도 이 제조지은의 논리를 펼치면서 명나라를 도와주자고 하는 이 신하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상 명분으로 따지면 명나라를 도와줘야 되지만, 실제상을 따지면 실제상의 여건을 따지면 우리 조선은 이 명나라를 도와줄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이 실시한 외교가 바로 뭐냐면 중리외교, 실리외교라는 거예요. 중리외교, 실리외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홍립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실제 군대를 명나라 도와주게 군대를 파병을 해요. 하지만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몰래 불러가지고 우리의 현실 여건을 설명하고 후금이랑 싸우는 척만 하고 웬간하면 항복하고 투항하라고 얘기해요. 또 광해군은 몰래 이 후금 황제에게 몰래 밀서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과거의 명나라의 도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너희 후금을 공격하라고 하는 군대를 파병을 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너희 후금과 전혀 척질 마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조선의 군대가 너희 후금의 부대와 다툴 일이 벌어지면 우리 조선의 군대가 금방 항복을 할 것이다. 그 조선의 군대 우리 조선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길 우리는 소원한다. 이렇게 명나라에게는 도와주는 척만 하고 후금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후금도 우리 조선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또 이때 실제로 파병한 강홍립의 부대도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만 하면서 명나라에게는 명분도 살리고 또 후금에게는 척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외교를 펼친 게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 실리외교예요. 그런데 이 광해군의 중립, 실리외교로 이 자칫 잘못하면 명과 후금의 전쟁에 우리가 한가운데로 휘말릴 수 있었는데 겨우 살아남았죠. 겨우 살아남았는데, 요거 지워볼게요.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실리외교를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조선의 신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우리 부모의 국가 명나라를 저버리고 저 오랑캐인 후금과 손을 잡은 광해군을 우리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해군을 내쫓아버리는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요.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때 광해군을 몰아내버리고 새로운 왕 인조를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제조지은의 논리,
명나라를 끊임없이 부모의 나라로서 섬겨야 된다는 이 제조지은의 외교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정책이 친명, 누구랑 친하고? 명과 친하고 배금, 금나라를 배척하는 이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당시 외교 정세를 정확히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정말 아둔한 외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 동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서 또 우리와 영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후금을 오랑캐라고 욕하고 그리고 쓰러져 가고 있던 망해가고 있던 명나라를 어버이 국가라고 떠받드는 그런 외교 정책이 친명배금 정책이에요. 참 이 정책이 이 외교 정책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뭐 불보듯 뻔한 거죠. 이때 한편 이 후금에서는 황제가 바뀌어요. 우두머리가 바뀌어요. 누르하치의 아들인 홍타이지라고 해서 홍타이제라고 해서 이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홍타이지 때 이 후금이 더욱더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홍타이지는 추후에 나중에 저 중국 땅도 내가 다 지배를 할 거니까 중국식으로 이름도 국가명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금에서 뭘로 바꾸냐면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개칭을 해요. 청이라고. 중국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정보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중국 정보를. 근데 중국 정보를 준비하는데 자꾸 뒤통수에서 어떤 모기 한 마리가 깔짝깔짝 대는 거야. 그 모기 한 마리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조선이에요. 우리 조선을 모기 한 마리라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비유일 수 있지만 그 당시 후금이라는 강성한 국가에 비해서 우리 조선의 군사력, 조선의 국력은 모기 한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아직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이 전후 상황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 동아시아의 신흥강국인 후금을 친명 배금 정책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오랑캐라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듣는 오랑캐 어떻겠어요? 기분 엄청나게 상하겠죠? 그리고 후금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저 코딱지만한 나라 또 임진왜란을 겪고 난 이후에 지금 국내 정치 상황도 국내 경제 상황도 파탄난 주제에 지 주제도 모르고 왜 우리 신흥강국인 후금을 또 나라 이름도 청으로 바꾼 우리 이 후금 제국을 왜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있지? 뭔가 숨겨둔 거 있나? 기분 나쁘네? 해가지고 이때 홍타이지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이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 홍타이지가 이때 조선 정보를 감행하게 돼요. 야, 일단 중국의 명나라 정보를 하기 전에 우리 뒤통수에 있는 저 조선부터 한번 홍군용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 첫 번째 쳐들어온 전쟁이 1627년에 정묘호란이에요. 1627년이 정묘년이고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우리 기준에서 후금을 오랑캐라고 부르는 거죠. 오랑캐의 난이란 뜻이에요. 이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대응도 못해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때 임금인 또 이때 지배층들은 잽싸게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럼 이때 강화도로 도망간 인조와 신하들 아무런 피해 입지도 않아요. 이때 피해를 입은 건 누굴까요? 무고한 백성들이죠. 이 무능한 정치인들, 무능한 임금을 둔 이때 불쌍한 백성들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고 이때 강화도로 숨어드는 인조는 다시는 안 까불겠다고 약속을 하게 돼요. 다시는 까불지 않겠다고 후금과 무슨 관계를 맺게 되냐면 형제 관계를 맺게 돼요. 형제 관계를 맺게 돼요. 이러면서 굴욕적으로 이때 우리 기준에서 오랑캐라 부르는 후금과 싸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또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명나라에서 아주 또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명나라에서 모문용이라는 자가 모문용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모문용이 가도 지역에 주둔하면서 이 청나라를 경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게 또 뭔 소리냐면 이 모문용은 사람 이름이에요. 명나라 장군인데 가도가 어디냐면 가도가 우리 지도를 그려보면 자,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도가 이거 한반도 지도고 그리고 여기 요동반도 이렇게 중국 지도가 있죠.
요 평안도 근처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 섬을 가도라고 하는데 이때 이 명나라 장군 이 모문용이 여기에 주둔하면서 위쪽에 있던 후금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죠? 원래 중국의 영토는 여기 만리장성 이북 지역이 여기가 제대로 근거지인데 아니 이 생뚱맞게 요 밑에 평안도 지역에 조그마한 섬에 주둔해가지고 여기를 과연 견제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의심이 되죠. 아니 본토는 여기고 이 조그마한 섬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주둔하고 있으면서 후금을 견제하냐 이거예요. 이때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용 장군을 누가 응원하고 있었냐면, 누가 지원하고 있었냐면 인조반정에 성공한 우리나라 조선정부가 이 모문용 장군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홍타이지가 우리나라부터 정벌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인조반정에 성공해서 친명배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이 제주지은의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광해군의 신뢰 외교를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위기에서 동아시아라는 이 후금과 명가의 이 쓸데없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때 제주지인의 논리를 가지고 반정에 성공해서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인조 정권이 이때 후금을 견제하고 있는 명나라의 모문용 장군까지 은밀히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홍타이지가 우리나라부터 손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묘호란 이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렸느냐? 전혀 차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한번 이렇게 홍군형이 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욕해요.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다시 열받겠죠. 다시 열받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요.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1636년이 병자년이에요. 이때 병자호란이 발발해요. 병자호란. 그야말로 우리가 병자가 돼버려요. 이때도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해요. 이때 또 어디로 도망가려고 할까요? 맞아요. 또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하자 이때 청나라가 두 번은 도망가게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때 인조 정권이 어쩔 수 없이 기문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소설책이기도 하죠. 남한산성에 이때 피신하게 돼요. 사실상 남한산성에 갇혀지게 돼요. 이 추운 겨울에 남한산성에 갇히다 보니까 군량도 없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때 인조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청나라 홍타이지의 임금에게 3번 절하고 그리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괴 구고두의 예를 이라고 해가지고 굴욕을 맛보게 돼요. 이 굴욕을 그 지명을 따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요. 혹은 삼전도의 항복이라고 해요. 우리 임금이 오랑캐라고 취급받고 있는 그 후금 황제에게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삼전도의 굴욕을 받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가 청과 공식적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명과는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명과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이 약속을 맺고 이때 이 청나라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전혀 의미 없는 전쟁이죠. 그죠?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전쟁이었지만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저 말도 안 되는 제조지인의 논리 그리고 친명배근 정책 이 두 논리와 정책이 그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선 정부, 조선 집권층의 무능함을 대표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우리 살고 있는 이 정치에 관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당시 집권층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정말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을 이렇게 혼꾸녕 내고 난 다음에 명나라는 조금 있다가 이제 스스로 쓰러져요. 각지에서 일어났던 농민 반란이 결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농민 반란을 제어할 수 없었고 결국에 1644년에
1644년에 이자성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이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해버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명왕조는 단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때 청나라가 이 중국을 원래 명나라를 직접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스스로 붕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세력이었어요. 또 이 후금, 청나라 입장에서는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이 명과 후금의 경계, 이 중국의 경계인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쉽게 들어가기가 좀 좀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명나라의 장군이었지만 후금에게 청에 투항한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누구냐면 오삼계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오삼계. 원래는 명나라 장군이었는데 이 명나라 장군으로서 청을 견제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청과 막 그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명왕조의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오삼계는 돌아갈 곳이 없죠. 돌아갈 곳이 없는 마당에 그래서 원래는 청을 정벌하라고 하는 명왕조의 명을 받고 청나라와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명왕조의 숨통이 끊어지다 보니까 돌아갈 곳이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오삼계가 청나라에게 투항을 하게 돼요. 투항을 하게 되고 이 오삼계를 길잡이로 만들어가지고 만리장성을 손쉽게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고 이때 무너졌던 중원을 청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이후부터는 중국사와 유목민족의 이 경계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청왕조, 또 중국 역사의 마지막 왕조인 청이 중원과 만주 지역 일대를 아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국 역사를 보면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서만 중국 왕조가 있었고 유목민족의 왕조인 몽골 제국 때나 만리장성 이북 지역까지 장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영토를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만리장성 이북을 넘어서 만주 지역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전통 한족 왕조가 아니고 유목민족 왕조가 중원을 지배했기 때문에 만주와 만리장성 이남 지역도 중국의 영토가 돼버린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야기는 이제 청나라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수업은 실제 여러분들 뭐 보지는 못했겠지만 우리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교생 선생님과의 그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줌을 통해 가지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